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교과서는 58페이지 나라 안팎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나라 안에서 일어났었던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새롭게 나눠진 프린트 9페이지 여기를 보도록 하세요. 먼저 교과서는 이제 58페이지고 프린트는 9페이지에 해당되는데 9페이지요. 자, 먼저 1번 나라 안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다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1920년대에서부터 30년대 초까지의 국내에서 있었었던 민족운동을 일컬어서 이른바 우리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력 양성 운동의 배경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3.1운동이에요. 근데 3.1운동이 왜 실력 양성 운동의 배경이 되느냐? 좀 더 덧붙이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1운동의 실패입니다. 아니 선생님, 3.1운동을 실시하게 되면서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걸 어떻게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3.1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조선의 독립이죠. 근데 실제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 민족은 전부 다 진짜 독립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민족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기에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약간 좀 전향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일제에게 저항을 해서 3.1운동까지 일으켰는데 어째서 이렇게 이 독립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딴 건 몰라도 일제에게 독립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실력이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조선의 힘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한 다음에 일제에게서부터 벗어나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표면상이긴 하지만 당시 일제는 공공연하게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우리 일제가 조선을 차지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살아서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일본은 언제든지 떠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진짜 믿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힘을 키우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는 바로 물상양의 운동이에요. 요새 가끔가다 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 국산품 애용 운동 뭐 이런 거 하게 되죠. 당시에 일본에서 품질이 좋은 그런 물건들이 값싸게 조선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조선에서도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1920년대에 이른바 회사량이 폐지가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물건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에 품질이 좋은 그런 물건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선의 그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공장을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열심히 물건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품질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물건을 만들어도 이것이 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의 물건보다도 이 조선의 물건이 더 비싼데 품질이 더 안 좋아요.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의 그 자본가들이 이것 때문에 성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당시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목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면 옷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바로 이제 그 쪽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른바
우리나라의 자본가들을 키워가지고서 일제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민족산업 육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이것은 한마디로 조선산의 물품들은 조선 사람들이 좀 더 구입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이제 광목,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면 옷감을 말하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 거꾸로 이제 여러분 읽으면 돼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뭐 이렇게 쓰여 있죠. 거꾸로 읽어보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른바 국산품 애용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용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만드는 그런 자본가들이 공장을 좀 더 증설하고 품질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서 일본에게도 저항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품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점점 향상이 돼서 일본에게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 이들은 주로 국산품 매형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 물건을 사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그런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는 소비를 좀 절약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제가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국가적으로 다 이걸 좀 방해합니다. 겉으로는 일부 좀 도와준 면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은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본의 이제 회사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쉽도록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일제의 그런 그 물건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들을 훨씬 더 싸게 판다든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니 애국심도 이게 경제력이 좀 있어야 좀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뭐 분필이 있어요. 분필. 자, 이 분필이 일제는 이거 하나에 100원이고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사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라도 처음에는 애국심 때문에 이거 사겠지만 나중에는 일제 살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굉장한 큰 유혹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일제는 우리나라에 학교를 거의 세워주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1920년대 들어와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3년 1교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학교를 많이 건립은 하긴 했는데 건축을 하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초, 중, 등 고등학교 쪽은 이제 많이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대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유명한 대학교들은 전부 다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가 바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학을 가야 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일제가 전혀 키우지 않고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전부 다 바보 같은 국민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자기네들의 수족으로만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조선인들은 아직까지 문명화가 좀 덜 돼서 그래서 고등교육 같은 것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뭉쳐가지고서 아니 일본 놈들이 바로 대학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끼리라도 돈을 좀 모아가지고서 대학교를 만들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대학교 만든다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 기금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거기에서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이게 기발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일제 시대로 들어오기 전에 이른바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나라의 국채를 갚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이른바 국채보상운동, 여러분들. 근데 국채보상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었지만은 바로 그 돈을 일제가 우리나라를 장악을 하면서 일제가 바로 그 돈의 인수권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그때 당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좀 있긴 있었으니까 그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긴 했었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은 일제에게 그 국제보상운동 당시 때 모았었던 그 돈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얼마씩 돈을 모아가지고서 그 돈을 백성들이 만들어가지고서 민이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건립된 그런 대학교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우리들끼리도 이때 당시에 열심히 이제 그 대학교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이것이 되게 들불처럼 올라갔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었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민족의 힘으로 대학교를 만들려고 했었지만, 첫 번째, 일제는 처음에는 얘는 항상 그래요. 처음엔 되게 많이 지지를 해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들불처럼 이 운동이 퍼져나가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한테 무슨 놈의 대학교를 만드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탄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제 탄압이 있었고, 근데 덮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수해와 그 다음에 가뭄이 이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밀립대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낼 수 있게 된가라고 해가지고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참여하지 못했었어요. 자, 이렇게 됐었던 상황에서 조금씩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그것을 눈치를 봤었던 이때 당시에 일제는 이런 조선 사람들의 불만을 바로 잠재우기 위해서 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대학교가 바로 경성제국대학교라는 대학교입니다. 이 경성제국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일무이한 대학교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성제국대학교니까 이 경성에는 바로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울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상당수가 조선에 있는 그런 대학교니까 조선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인구의 몇 퍼센트도 차지를 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이 경성제국대학교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남은 일부 자리에만 조선인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경성제국대학이 지금 현재까지 존재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가 바로 지금 현재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그 전신이 바로 이 경성제국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곁다리로 그냥 생각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깜빡하고 안 적었네요.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배경에서는 자, 별표 하나 3.1운동 빈칸에 적겠습니다. 3.1운동 이후 밑줄. 자, 일본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이 산업발전과 교육을 통해 빈칸에 적겠습니다. 실력을 키워서 바로 이제 독립을 하자고 준비하자고 했었습니다. 실력을 키워 독립을 준비하고자 함.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이게 바로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력을 양성하자는 운동. 대표적인 사례가 첫 번째가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자, 물산장려 운동에서는 이거 자체는 별표 한 개만 쳐주세요. 목적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민족산업 육성. 민족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 주에 보면은 동감 1번. 이 구호가 이제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선 사람 조선 것.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이때 당시에 내세웠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평양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동감 1번. 내 살림 내 것으로. 그 다음에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을 구호로 평양에서 시작. 밑줄 쫙 치고. 동감 2번. 국산품 애용. 동감 2번. 동감 3번. 소비 절약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로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읽기,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3번에 보면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별표 2개. 밀립대학 설립운동 별표 2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 밑줄입니다. 목적. 일제히 한국인 차별 교육에 대한 밑줄. 민족의 힘으로 대학 빈칸 이렇게 씁니다. 대학을 설립 밑줄. 그래서 구호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이라고 하는 구호를 통해서 자 밑줄 치겠습니다. 전국적인 모금 전개. 하지만 결과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일제의 탄압, 동그라미 2번 전국적인 수해와 가뭄 이걸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3번 일제가 회유책으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이제 농촌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지금 일제에게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제에게서부터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학생들은 당시 이쪽에 있었던 바로 이 조선일보와 일제가 허용했었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신문이었었죠. 지금도 있는 바로 이 조선일보와 그다음에 동아일보 이쪽이 주도를 했었던 이른바 문자보급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문화로드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문자보급운동은 말 그대로 문자를 즉 글을 이제 조선일보가 나름대로 자금을 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활약할 선생님으로서 각 지역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 뭐 어른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가르쳤었던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러시아에서 이른바 나드로니키라고 하는 그런 성각자들이 농촌을 깨우쳐가지고서 이제 농촌 사람들에게 교육을 보급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일으켰었거든요. 이 나드로니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 일으켰던 그 운동을 일컬어서 우리는 농촌계몽 운동에 해당하는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본따와서 바로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러시아 것을 그대로 본따와서 이제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직접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주도를 했었다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한글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신사파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악습 뭐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깨우쳐주는 그런 운동을 이때 당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주도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서 농촌 계몽 운동을 벌였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그거 이외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서도 어쨌든 간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계몽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전부 다 학생들의 반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농촌 지역에 선생님을 나가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존경할 만합니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의식을 가지고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학생들이 또 이런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습소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농촌계몽 운동을 보면 별표 하나. 자, 1920년대 후반부터 언론기관과 그 다음에 밑줄 치겠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그라미 1번 문맹퇴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농촌계몽운동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문자보급운동입니다. 자, 문자보급운동은 누가 했다고요?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자, 조선일보. 동그라미 1번 적어주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여기서는 이제 하는 말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동그라미 2번 문자보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화로드 운동.
자, 별표 1개 반, 은하로드 운동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 동아일보가 주도. 동그라미 2번, 한글 교육. 동그라미 3번, 미신 및 구습 제거. 뭐 이런 활동을 벌였고, 근데 맨 마지막에 야학과 강습소의 경우에는 바로 누가 주도했다고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주도했다고요. 학생들이 주도, 밑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드디어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겠는데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사회운동이 벌어다 볼 수 있는데,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이른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게 됐는가. 사실 이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를 제창을 했었던 사람은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건 사람이긴 한데, 이 마르크스가 주장했었던 그런 이상을 실제로 국가를 건국해서 이걸 통치 이념을 삼았던 나라가 바로 이제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소련이었나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세계 1차 대전 과정 중에서 바로 이제 소련이 성립이 됐는데 윌슨 대통령의 경우에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었죠. 근데 소련 쪽에서는 아예 뭐라고 얘기해버렸냐면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제국주의 국가에게 통치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소련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보다도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국주의의 환멸을 느꼈었던 많은 식민지 민족 사람들이 당시에 레닌의 주장에, 즉 이 소련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가 바로 3.1운동, 우리나라 전파했던 게 바로 이 3.1운동의 전부라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사회주의가 전파하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됐던 것이죠.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주의의 전파, 빈칸에 넣겠습니다. 3.1운동.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됩니다. 확산됐어요. 자, 농민과 그 다음에 노동운동 같은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른바 농민들이 글자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맨날 농사일만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른바 농민운동을 벌일 수가 있었는가. 근데 이분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했었냐면 A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어떤 한 지주가 들어왔어요. 일본인 지주예요. 일본인 지주인데 이 일본인 지주다 보니까 이제 땅을 빌어서 먹고 사는 소작인들이 바로 일본인 지주 땅에서 웬만하면 그 땅을 빌려가지고서 먹고 살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본인 지주들은 조선인 지주들이 내세웠었던 그 소작료보다도 훨씬 더 싸게 이 자신의 땅을 이제 우리나라의 소작인들에게 빌려준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때문에 많은 소작인들이 당시에 여기에 포등위에 넘어가가지고서 이런 땅들을 전부 다 이제 빌리게 됐던 것이죠.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차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조선인 지주들이 아예 그냥 자기 땅을 이제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아예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되니까 그 땅을 그냥 쉽게 주변에게 팔아버리고서 많은 돈을 가지고서 회사량이 시행이 됐었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제 각종 회사 같은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다 팔아 제끼고서 그냥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집안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 땅의 상당수를 또 이 일본인 지주들이 전부 다 이걸 샀던 겁니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일대가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 일본인 지주의 그 토지가 되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 일본인 지주는 더 이상의 경쟁 상대가 없게 되니까는 소작인들에게 많은 양에 해당되는 그런 소작료를 갑자기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 정도를 조선인 지주들이 이제 가져갔었던 것이 원칙이었다고. 그것도 쌀만. 그런데 처음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에 해당되는 소작료만을 받아갔었던 이 일본인 지주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바로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을 내라. 근데 그 2분의 1이 뭐냐면은
쌀만이 아니고 바로 일반적인 보리, 뭐 곡식,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중에 니네가 생산했었던 것 중에 2분의 1을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됐던 거예요. 조금씩 이 소작인들이 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은 장작 먹고 살 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 삼키면서 그냥 그 땅을 부쳐 먹고 살면서 소작인에게 열심히 이제 갖다 줘야 할 것을 갖다 줬던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것이 소작료가 이 자체가 되게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돼요. 처음에는 50%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가서는 60%, 70% 전체 수확량에, 나중에 80%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벌어요. 근데 집이 월세예요. 집이 월세인데 집주인이 옛날에는 이제 한 달에 뭐 얼마라고 할까? 한 100만 원만 이제 저기를 내라. 그 월세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어느 순간에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800만 원을 월세로 내라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800만 원을 월세로 내면 그럼 200만 원 갖고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200만 원 갖고서 살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조선인 소작인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인 소작인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다가 일제가 또 시행한다고 했던 이 3.1중식 계획을 여러분들 소작인들에게는 정말 그림의 떡이었던 거죠. 3.1중식 계획을 통해 가지고서 그나마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일부 대토지를 갖고 있었던 조선인 지주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인 중에서는. 여러분, 나머지 전부 다 소작인들은 바로 그 모든 3.1중식 계획을 시행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다 소작인들이 알아서 졌었어야 됐었어요. 예를 들면 뭐 수리조합비도 소작인이 내야 됐었고 퇴비 비용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조선인 소작인들이 다 져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한 가지 갑자기 사회주의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네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바로 이 소작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는 바로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 사회를 지배하려는 존재가 바로 자본가들이다. 그 자본가들의 안에 포함된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공장 주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주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소작인들이요 이제 사회주의의 이론에 입각하면은 지금은 바로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전 세계가 통치되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이 세상을 뒤엎고서 노동자와 농민이 권력을 잡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농민들이요 너희들이 바로 깨달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돈 주는 것을 중단하고 너희들이 들고 일어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농민들이 바로 사회주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소작쟁이가 막 벌어졌으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암태도에 소작쟁이가 일어났을 때의 그 지주는 조선인이긴 했어요. 하지만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친일적인 조선인들도 마찬가지긴 했었죠.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좀 적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농민운동 동그라미 1번, 높은 소작료 동그라미 2번, 산미중식 계획 동그라미 3번, 사회주의 영향, 그리고 농민들이 단결하여 소작료 인하를 주장하는 인간을 적겠습니다. 소작쟁의. 대표적으로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것이 여기 포함됩니다. 네, 별표 하나, 바로 노동운동에서 뭐가 있느냐? 바로 회사가 증가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즉, 이 1920년대 들어오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1920년대 이후의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1920년대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정책 중에서 하나는 회사령을 폐지했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회사령을 바로
회사에 세울 때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인 지주들이 자기 땅 다 팔아버리고 그것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서 회사를 만든 경우도 많았고, 반대로 일본 쪽에 엄청나게 성장했던 일본 자본들이 조선으로 건너와서 활약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회사령 폐지 및 일본 자본 유입에 따른 기업 증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근데 거기에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촌에서 이제 일거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할 일 없이 이제 도시로 가야겠죠? 도시 지역에서 일거리가 없나 하는데 마침 저쪽에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농민이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공장의 노동자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당연히 일본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본인에게 월급을 많이 주겠어요? 조선인에게 월급을 많이 주겠어요? 당연히 일본인에게 월급을 많이 주겠죠. 사실 그 시대 때의 일본의 역사서라든가 뭐 이런 거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인 노동자에게 줬었던 월급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선인의 노동자가 고용되었다? 근데 일본말을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인들을 좀 더 많이 차별하겠죠. 일본말을 해도 조금 더 우대해줄지 모르겠지만 당연하게 차별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일본에 비교해서 봤을 때 한 전체 월급의 3분의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심지어 이제 2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여자는 더 심했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훨씬 더 심하게 적게 월급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임금, 그 다음에 그 시대 때에 노동자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장주가 만들어낸 시설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 그럼 거기서 만약에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면은 그것은 공장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기계를 잘못 다는 바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프레스 눌러가지고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물건 딱 집어넣다가 이걸 너무 늦게 빼는 바람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제 기계가 꽉 한번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잘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노동자는 공장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기계만 망가뜨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 손 잘린 손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바로 그대로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까지 몰려 나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열악한 작업 환경, 거기다가 이제 민족 차별, 뭐 조센징 뭐 이런 식으로 조센징은 맞아야 돼 뭐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바로 이 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과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낮은 임금, 회사가 증가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근데 노동자들은 즐겁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사회주의가 보급이 되게 되니까 노동자들은 이때부터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모여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노동쟁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노동쟁이를 한꺼번에 벌여가지고서 예를 들면 10명 정도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있는 공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같이 모여가지고서 한 명이 저항을 하면은 이 공장 주인은 그 사람을 잘라버리지만 10명이 한꺼번에 다 저항을 하면 그러면 어디서 또 그만큼 숙련된 이제 그 노동자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장 주인들은 바로 그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조금씩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이제 챙겨 나가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 차별적인 측면, 낮은 임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저항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엄청나게 활발하게 바로 일제시대 때 노동조합이 주도가 됐었던 쟁의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는 바로 원산 지역 전체를 아예 그냥 사실상 다 파업을 해가지고서 그 지역의 경제를 아예 마비를 시켰었던 이른바 원산 총파업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긴 했었지만 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노동운동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회사령 폐지 및 일본 자본, 빈칸 읽겠습니다. 일본 자본, 유입에 따른 기업 증가, 동그라미 2번, 낮은 임금, 동그라미 3번,
열악한 작업 환경, 동그라미 4번, 민족 차별, 동그라미 5번, 그리고 사회주의의 영향.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빈칸을 잡겠습니다. 노동쟁의, 이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원산 총파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타에서는 이른바 옛날에 이제 그 천민내에 해당했었던 존재였었던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천민에 대한 해방운동을 벌이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즉 사람들의 머릿속엔 비록 가보개혁 당시 때 우리나라의 법적인 그런 신분제도가 이미 폐지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옛날 천민이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저 사람의 아버지는 천민이었지, 백정이었지, 노비였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차별이 사회적에서 암암리에 있게 되자 당시에 이른바 그 천민의 한 부류 중에 해당됐었던 바로 백정이라고 하는 천민의 부류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른바 사회적인 차별 같은 것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그 유교 사상의 폐해이긴 하죠. 여성에 대한 이제 그 차별 정책을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당시에 신식교육을 맡고 있었던 신여성이라고 합니다. 자, 신여성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서양식의 그런 사상 교육 같은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여성 차별 철폐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년에 대한 차별과 그 다음에 소년의 인권 같은 것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유명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친구라 볼 수 있는 분이시죠. 바로 소파 방정환. 근데 이분이 사실은 종교인이었어요. 천도교 계열에 해당하는 분이었는데 바로 이 천도교 계열 쪽에 해당하는 이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이른바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날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